자, 원가 회계의 정리, 원가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 파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해드렸던 것부터 구분을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라는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회계 1급에서는 우린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제조를 하려면 대부분 공장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전 우리 도소 매업 하는 거 말고 본사도 물론 있긴 하겠죠. 본사만 있었는데 지금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기본이 공장하고 본사가 같이 있어요. 근데 양쪽 다 돈 쓰는 거는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회사는 공장에서도 돈을 쓰고 그다음에 본사에서도 돈을 쓰는데, 공장에서 돈을 쓰는 목적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고요. 본사에서는 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주로 돈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공장에서 돈 쓰는 거, 제품 만들 때 쓴 거를 갖다가 우리 용어로 원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원가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사에서 돈을 쓰는 것들 우린 비용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론하기 전에 지금 매매출 전표를 통해서 전표들을 입력해 보았던지라, 우리가 제조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지난번에 복리후생비 얘기했었잖아요. 본사 직원들도 회식하면 복리후생비 쓰죠. 공장에 있는 직원들도 회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리후생비는 똑같이 쓰는데 그 돈을 쓰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죠. 계정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가 공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그때 500번대 비용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랬죠. 얘가 제조 경비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복리후생비인데 여기 본사에서 쓰는 거는 800번대 비용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것은 본사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여기 공장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가가 이런 용어로 씁니다라는 거 하나 이제 설명을 해 드렸으니 원가에서 원가라는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자,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웠다는 차원에서 원가가 뭐예요? 그러면 제품 만들기 위해서 쓴 돈들을 원가라고 그래요. 그럼 어렵지 않은 말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원가의 정의, 이것도 배우신 분들은 이 말을 좀 더 골치 아프게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있더란 말이죠. 자, 원가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목적에서 원가의 정의, 물론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원가의 특징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원가라는 건 제가 제품을 만들 때 쓰는 돈이 원가라고 그랬었죠. 그죠? 두 번째로는 얘는 정상적으로 사용된 돈이어야 돼요. 뭘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돈을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거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 만들려고 원재료를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서는 걔가 못 쓰게 됐다면 그 원재료는 원래 목적이 왜 사온 거예요? 제품 만들려고. 근데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애매하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비정상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 비정상적으로 날아간 금액은 원가겠어요? 비용이겠어요? 비용은 원가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이걸 우리 영업과 관련이 없이 손해를 봐서 영업의 비용이라고 나중에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원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 정상적으로, 세 번째로는 그 사용된 가치가 원가예요. 그럼 저는 글자 5글자 7글자밖에 안 적었는데 이 원가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죠. 그죠? 여기 경제적 가치의 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제품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 1,000원어치 투입했어요. 그러면 그 얼마치 사용됐어요? 물어보면 1,000원어치요. 그게 가치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 제품 원가에 대한 그 개념, 그 특징을 갖다가 요 세 단어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이외에 다른 걸로 하나 추가시켜 놓은 다음에
원가의 특징, 원가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세요. 그러면은 요거 이외 다른 것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되셨죠? 그럼 이제 원가의 정의. 자,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여러분들이 요 진도 나가게 되면 제가 여기 100번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금방금방 그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얘기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교재를 읽어보시게 되면 더 이해가 뚜렷해지겠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마찬가지 제 설명은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복습한 내용들, 아 그거 어디에 보면 뭐가 있는데 이렇게 기억이 날 수가 있고요. 아까 정원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이 오래 가려면 처음에는 무슨 용어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게 되는데 그 여러분이 기억해내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사고 활동이에요. 사고력. 그 사고력은 어디에서 많이 발달하냐면 문자를 읽으면서 생각할 때 사고력이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해 드리는 대로 설명 듣고 난 다음에 꼭 교재 읽어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책 읽으면 공부 잘하게 된다는 거 누구든지 안 돼. 아, 이거 아는 거 하라고요.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문자를 잘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의 분류. 지금 여기 1단원에서는요, 1단원하고 요 2단원, 다음번에 나가는 단원에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3단원에서 한 문제, 4단원에서 한 문제, 그 단원마다 딱 대표되는 문제가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 1단원, 2단원이 바로 그 용어를 설명하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 그 개수를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번에 설명되는 계속적으로 원가가 끝날 때까지 설명되는 용어들, 그 반복될 용어들을 여기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가의 분류가 있는데, 이건 좀 약간 별개 얘기긴 하지만, 배경으로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본사에서 도som 예를 들어서요, 도소매 업을 할 때는 우리가 회계를 기록할 때 약속이 법과 같은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에 여기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재무회계 때. 근데 여기 이 제조업은 너무나 많은 제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규모도 달라. 그리고 내용은 제조업이라는 틀에서 내용은 비슷한데 그 업종들마다 비슷한 그 상황을 부르는 명칭들이 많이 다르더란 얘기죠. 그리고 기록할 때 제조업에서는 원가 회계, 여기도 회계가 분명히 있는데 얘는 여기 기업 회계 기준처럼 제조업에 대한 기업 회계 기준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그 업종별로 회계 기준은 있는데 전체 모든 제조업을 총괄하는 그런 회계 기준은 기업 회계 기준처럼 없더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얘가 바로 그 뜻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A라고 얘기했던 B라고 얘기했던 아예 생뚱맞은 거는 아니에요. 그 용어들을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원가를 분류를 하는데 이와 같은 간에 지금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를 분류를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발생하는 건 어떤 형태로 분류를 하던 1,000원이라는 금액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분류를 이런 방법으로도 1,000원을 분류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도 1,000원을 분류할 수 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발생 형태에 의한 원가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처음 시작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상품을 사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좀 제일 여지껏은 맨날 눈에 보이는 게 에어컨 온풍기여서 저거만 사용했더니만 뭐 와닿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이 있을 옷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민채 씨 어떤 옷 할까?
추천 좀 해줘봐. 관심 있는 옷으로. 점퍼? 점퍼 해달래요. 왜 드레스 같은 거 안 하지? 어떻게 됐든 간에 옷을 만들려 그러면 완성품을 사오는 게 아닌 이상 의류업체에서는 옷을 만들겠죠. 그죠? 자, 이 옷을 만들 때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점퍼를 만들려면 뭐 필요해요? 원단이 있어야 되겠죠. 없어도 돼요? 이거 종이로 만들어도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종이로 만든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원재료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제가 원료라는 단어하고 재료라는 단어 설명해 드렸나요, 혹시? 어, 원료는 뭐예요? 화학적인 그 작용에 의해서 그 성질이 바뀌는 것들 원료라고 그러고, 나무를 가지고 나무 책상 만들면 성질은 안 변하죠. 근데 뭐만 변한 거야? 형태만 변하죠. 이런 것들은 재료라 그래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원료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원재료라고 쓰거든요. 자, 우선 점퍼를 만들 때 필요한 거 원재료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옷을 만들기 위해 점퍼 안에 들어가는 지퍼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 단추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등등 라벨이란 막 다 있죠. 다 그게 원재료예요. 자, 그러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해요? 이것도 사람이 만들어야 되겠죠. 기계가 만든다 손 그 기계를 갖다 작동하고 등등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텐데, 우리는 앞으로 원가회계에서는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을 노무비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노무비가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그러면 원재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직원들한테 그 이외에 우리가 500번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다른 비용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경비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액을 발생 형태에 의한 분류로 나누게 되면 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1,000원이 다 집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원재료, 농업비, 경비. 지금 우리 공장에서 원가를 분류할 때 발생 형태에 의한 분류가 다음 중 어떤 것이죠? 라고 물어보면 원재료, 농업비, 경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원가의 3요소라고 불러요. 뭐 지난번에 우리 감가상각의 3요소도 배웠었죠. 감가상각 할 때 3요소는 우리 취득원가, 내용연수, 그다음에 잔존가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원가의 3요소로는 얘가 가장 기본적인 원가의 분류 방법이란 말이죠. 대표적이에요. 근데 얘는 뭔가 사진으로 띵 찍어놓은 것처럼 그 형태, 있는 형태의 지금 정적인 요소의 분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재료는 뭐예요? 물적 요소. 그다음에 노무비는 사람에 관련된 거니까 인적 요소. 경비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건 나머지 다 경비,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2번에 보시게 되면 제가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공란이 많아서 여기다 계속 써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원가를 분류하는데 경제, 여기 써볼까요? 2번 경제적 효익, 소멸 여부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할 수도 있대요. 이게 또 뭔 말인가 봤더니 이런 말이래요. 지금 경제적 효익이라 그러면 지금 효익, 지난번에 경제적 효익을 제가 돈으로 설명해 드린 적 있었죠. 자산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돈 되는 거.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거는 자산, 유출되는 건 부채,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원가도 경제적 효익, 소멸 여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걔를 갖다가 뭐라고 분류하나 봤더니 소멸 원가라고도 부른대요. 그 다음에 비소멸 원가, 비가 아니라 미소멸 원가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도통 뭔 말이야? 이런 말이죠. 소멸 원가라는 것은 지금 공장에서는 제품을 만들고 있죠. 제품이 팔렸어요. 제품이 팔렸으면 제가 그거 매출 원가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요? 팔리면 상품도 그렇고요. 제품도 그렇고 팔리면 원가예요. 뭐가 발생한 거다?
공장에서는 다 매출 원가가 관련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매출 원가, 소멸 원가는 매출 원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품을 팔았으니 팔 때 돈이 들어왔겠죠.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출 원가는 다시 또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팔려 나갔으니 다시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리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미소멸원가는 뭐예요? 미소멸원가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은 아직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죠. 그럼 팔리면 나중에 돈 되죠. 경제적 효익이 돌아올 거다. 그래서 미소멸 원가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 2,000원을 갖다가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요. 팔린 거는 매출 원가고요. 아직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몽졸이다. 여기 재고자산이에요. 맞는 말이죠. 1,000원을 그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가 형태에 의한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별표 3개 놓으시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끝날 때까지 원가 행태에 의한 이 원가 분류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제일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또 지금 설명한 거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 그래서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는 우선 크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할 게 많아서 얘는 지우고서 이건 안 써도 되겠죠. 여기 캡처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새하얀 제 마음과 같은 넓은 데다가 정리를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라는 것은, 행태라는 것은 우리 추태라는 것처럼 뭔가 동적인 이미지예요. 동적인 이미지의 원가를 분류하는 방법인데 여기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 번째가 변동비라는 게 있어요.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여기 있을까? 기본적으로 원가의 행태에 의한 원가 분류는요, 변동비 또는 변동원가라고도 불러요. 변동원가라고도 부르고 변동비라고도 부르고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 고정원가, 고정비, 고정원가 이런 용어로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해 보게 되면 우선 변동원가라는 거, 변동비라는 게 뭔가 봤더니 이런 것들을 변동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먼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변동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자, 변동비요. 변동비라는 것은 뭔가 제품을 만들 때 뭔가 비례해서 같이 증가하는 거, 그런 것들을 뜻하는데 우선 요거 그리기 전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저기 길 다니시다 보면 계란빵 같은 거 파는 데 있죠. 계란빵이 뭔지 아시죠? 그 뭐라 그래, 이렇게 돌리는 거에다가 그 계란 안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하나 들어가 있어요? 두 개 들어가면 안 되나? 메추리알 두 개 넣어도 되겠지? 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계란빵 얼마예요? 하나에? 안 먹어봤다며. 요즘에 1,000원 이상 하던데. 1,000원 이상해요? 어, 좋아. 뭐 이렇게 비싸 근데? 그 계란 하나에 얼마예요? 자, 계산하기 편하게 계란빵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하고요. 계란 하나에 100원이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도 제조잖아요.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그 계란빵 만들기 위해서 원가는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일단 계란 하나는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원 씨가 얘기한 거는 매출액 하나에 1,000원에 판다는 의미고, 오케이? 그 빵 만들 때 밀가루인가 뭔가 겉에 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합쳐서 계란은 100원, 밀가루도 100원. 그럼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0원 들어가야 돼. 그죠? 근데 매출액은 얼마예요? 하나 팔면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800원 생기는 거죠. 이 개념을 먼저 알아두고 설명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게 어려운 거니까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 자, 우리 유진 씨가 먼저 대답을 해봐. 되게 어려워. 저기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지금.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답 틀려라 해보이. 자, 계란빵을 갖다가 두 개를 팔았어요. 그럼 판매 금액은 관두고, 판매 금액도 얘기해봐. 첫째, 매출액은 얼마예요? 그럼 맞췄네. 그럼 원가는 얼마예요? 원가는 400원? 계란 두 개 들어갔을 것이고, 빵도 만들려고 두 개 들어갔으니까 400원 되겠죠. 매출액도 두 배로 늘었는데, 원가도 비례해서 늘어났죠. 더 어렵게 얘기할게. 이번에는 계란빵을 무려 세 개를 팔았어. 그럼 원가는 얼마가 됐겠어요? 600원. 즉,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면 팔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원가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 그러면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변동하고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변동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이,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어렵기는 했지만 별거는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제품을 갖다가 한 개, 두 개, 10개, 100개 만들어내는 거. 즉, 그걸 우리는 앞으로 원가액에서 뭐라고 그 용어를 부를 거냐면 조업도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조업도도 내용은 어렵지 않은 용어이긴 한데 얘가 한자로 쓰면 쉬워요. 근데 한글로 쓰면 조업도 그러면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또 요것도 우선 한자어로 이 조는 공장이니까 만든다는 뜻이에요. 제조할 때 조자거든요. 만든다는 뜻이에요. 업은 만드는 일, 도는 만드는 일인데 몇 개를 만들면 더 많이 만들었다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많이 만들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생산량이야. 생산량은 100개 만들었을 때, 200개 만들었을 때, 300개 만들었을 때 개수가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이거를 갖다가 조업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업도가 증가한다는 무슨 말이라고요? 제품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업도 이렇게 100개 생산량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200개, 그다음에 300개 이렇게 쓰게 되면 조업도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 조업도라는 거 제품이 많이 만들어낸다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생산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 때 작업 시간이 증가하고 있어요. 다 다른 건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작업 시간이 보편적으로 증가하면 제품을 만드는 게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그대로겠어요?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작업 시간이 증가하는 것도 조업도라고 불러요. 제품을 만드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그 단위란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겠네요. 기계를 100시간 돌리는 거하고 200시간 기계를 돌리는 거하고 300시간 기계를 돌리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기계를 많이 돌릴수록 제품이 많이 생산이 되겠죠. 보편적으로 얘를 기계 시간이라고 그래요. 뭐 기계 작업 시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걸 그냥 줄여서 기계 시간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보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기 조업도가 많아질수록 증가할수록 제품의 생산량은 증가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조업도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조업도가 뭔지 헤매지 마시고 이런 걸 뜻하는 것이다. 지금은 조금 전에 우리 계란빵 얘기했으니까 계란빵 100개 만들 때, 200개 만들 때, 300개를 만든다면 원가도 계속 똑같이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자, 아까 제가 유진 씨한테 질문했던 거 그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결과를 그냥 반영해서 계란빵 걸 갖다가 100개 만들었을 때 원가가 5,000원 이렇게 발생했다고 제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개를 만들었을 때는 원가가 얼마가 됐겠어요? 100개 만들었을 때 5,000원이라면 200개 만들면 원가는 얼마예요?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야? 어,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틀리잖아. 그러면 300개 만들었을 때는 얼마겠어요? 15,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선으로 이어보면 여기 5,000원일 때 100개, 만원일 때 200개, 15,000원일 때 300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결국은 얘는 선이 이렇게 비례해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원가가 비례해서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어떤 뭐에 대한 그래프다? 변동원가에 대한 그래프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계정들이 뭐가 있을까?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요. 아까 우리 재료비, 원가, 원재료가 비례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냥 일단 써놓으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가 변동 원가의 대표적인 계정이고요. 또 하나는 직접 노무비. 여기 그 계란빵을 많이 만들려고 하면 많이 만들려고 할수록 시간이 계속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 원가의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여기 직접 재료비다, 직접 노무비다 이렇게 구분을 하더란 얘기예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은 재료비하고 노무비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직 직접 재료비라는 용어를 안 배우셨기 때문에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총 원가도 증가하지만 그러면 여기 한 개당은 한번 얼마가 되는지 해보자는 얘기죠. 자, 100개 만들었을 때요. 총 원가가 5,000원이 발생했다면 한 개를 만들었을 때는 얼마였겠어요? 5,000원을 100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개당. 지금 우리 원가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한 개당이에요. 그래서 한 개당 만들었을 때는 5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개 만들었을 때 총 원가가 10,000원이었다면 한 개 만들 때는 얼마였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50원이겠죠. 그 다음에 300개 만들 때 원가가 총 15,000원이 발생했다면 한 개당 얼마였겠어요? 얘도 50원. 그죠? 보통 이 골뱅이 마크 들어간 건 한 개당을 우리는 여기 용어에서 뭐라고 쓰냐면 단위당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단위당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단위당 원가는 지금 50원 금액이 딱 일정하죠. 그죠? 50원. 총원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총원가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은 단위당 원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뭐에 대한? 변동비에 대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변동원가에 대한 총원가는 증가한다.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 그래프 모양을 딱 보고서 얘가 변동비를 나타내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있었죠. 원가 행태에 의한 여기 원가 분류 방법 중에서 변동비에 대한 예를 여기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고정비라는 걸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기 고정 원가 또는 고정비라고도 부릅니다. 우선 여기 고정원가, 고정비의 대표적인 그 계정이 우선 임차료 또는 감가, 상각비 뭐 이런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조업도라고 쓰고요. 여기는 총원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업도 증가하는 거 100일 때, 200일 때,
여기 300일 때 좁도도 100, 200, 300.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고정원가는 여기 임차료나 감가상각비인 것처럼 아까 여러분들이 그 계란빵 만들 때요. 지금 길거리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매장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장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매장의 임차료가 이렇게 6,000원이래요. 얼마라고요? 6,000원. 그럼 여기 말 뜻은 지금 내가 한 달 동안 문 닫고서 지금 계란빵을 하나도 만들지 않더라도 얼마는 내야 돼요? 6,000원은 내야 되겠죠. 그러면 100개 똑같은 기간 동안에 100개를 만들었을 때 200개를 만들었을 때 300개를 만들었을 때 3억 개를 만들었을 때 임차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즉 고정비의 이 총 원가는 변동되지 않아요. 우린 이것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총 원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임차료가 여기 지금 6,000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임차료가 6,000원이라고 했을 때 100개를 만들었다면 여기 100개에 대한 한 개 단가는 얼마가 될까요? 한 개 만들었을 때는 고정비가 얼마였었겠어요? 60원이 됐겠죠? 만약에 임차료가 6,000원인데 200개를 만들었다면 한 개당 단가는 얼마가 돼요? 30원. 그럼 300개를 만들었다면 얼마가 돼요? 20원. 보니까 얘는 지금 뭐가 감소하고 있어요? 단위당 원가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정비가 일정할 때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한 개의 단가가 감소하니까 더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월급 연봉 정해지겠죠.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일을 많은 시간 시키려고 하겠어요? 적은 시간 시키려고 하겠어요? 많은 시간을 시킬수록 단가가 감소하겠죠. 월급에 대한 급여가. 그죠? 이게 우리가 보는 원리잖아. 근데 여기는 하나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 여러분들도 조금 처음에는 업무를 시키는 대로 늦게까지 해. 근데 계속 늦게 끝내주고 일 더 하라 그래. 짱구냐? 내가 더 하게? 그러면 일할 시간에 일 안 해. 그리고 더 하라 할 때 그때 일해. 그래도 되잖아. 어차피 안 보내주는 거니까. 그럼 생산성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제가 경험했던 회사에 어떤 사람이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거기 저기 좀 퇴근도 잘 안 했었어요. 대부분 그냥 숙식을 회사에서 해. 광고회사에서 그랬거든요. 이 지사장이 전 외국 회사니까 지사장이 성격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기 아침 9시부터 3, 4시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5시, 6시 이제 퇴근하려고 그러면 그때서 이제 회의 소집하고 그때 일하자 그래. 그리고 그때 이제 미션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해달래. 그럼 뭐 해야 돼? 작업해야죠. 그럼 밤새고 하고서는 아침 제출하고 다들 퍼져 자. 언제까지? 한 3시, 4시까지. 그러면 또 4시, 5시 또 회의해. 그럼 또 이렇게 일하고. 못됐어요? 그것도 월급 많이 줘. 그러시죠? 그럴 수 있지. 어. 월급이 좋겠지. 자, 일단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위당 원가는 고정비가 있을 때 많이 만들수록 그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더란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직선으로 감소를 해요? 약간 곡선으로 감소해요? 하향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감소를 하더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단위당 원가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여기 변동비 그래프와 고정비 그래프를 구분했을 때 요거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서 그래프로 물어보더라도
아 이건 고정비에 대한 거구나. 아 이건 변동비에 대한 거구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원가에도 고정비에도 직선이 있고 여기도 직선이 똑같이 있죠. 무조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저기 일정하다 그래서 아 얘는 고정비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구분해야 돼요? 뭐에 대한 걸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그 그래프가 달라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하향으로 그려놓고 단위당 원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얘는 변동비에 대한 거예요? 고정비에 대한 거예요? 그거 물어봐야 될 거고. 이번에는 여기 총 원가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다. 일정하다. 그러면 뭐에 대한 거다? 고정 원가에 대한 거. 여기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그럼 얘는 변동비예요? 고정비예요? 물어보면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되면 이건 변동비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변동비와 고정비를 갖다가 구분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만 있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있더래요. 여기 총 원가 그래프와 조업도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장사를 하건 안 하건 고정비는 발생해. 그런 다음에 여기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조업도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발생하는 원가가 있더래요. 얘 이름이 뭐냐면 얘는 준 변동비라고 불러요. 변동비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말 뜻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있건 없건 임차료 6,000원은 무조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또 원가가 더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얘는 변동비에 대한 변동 원가에 대한 그래프 요소가 되는 것이고 요 밑에는 고정 원가에 대한 게 두 개가 결합됐다. 그래서 여기 준 변동비를 다른 말로는 혼합 원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혼합 원가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준 변동비를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일정한 금액 말고요. 스마트폰 사용할 때 그 기준 금액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돈을 더 페이해야 되는 경우 있죠. 또한 그 전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 준 변동비에 해당하는 원가에 속한다는 얘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래요. 그래프에서 지금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여기 금액이 이렇게 고정비 형태를 띠고 있어요. 똑같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걸 넘어가면 더 내야지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더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계단식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요 그래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준 고정비라고 불러요. 준 고정비의 뜻은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뭐 택시 요금, 할증 요금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긴 한데 공장에서 뭐 1일 1교대, 2교대, 3교대 이런 말 쓰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9시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임금을 이만큼 주면 된대요. 일정하죠? 근데 일이 많아. 지난번에 코로나처럼 갑자기 야근을 해야 돼. 그럼 1시간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일하면 똑같은 금액을 줘야 되겠어요? 더 많이 줘야겠어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금액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 갖고도 모자르네. 저녁 또 먹고 저기 새벽 2시까지 해. 심야 근무. 그러면 돈 또 더 줘야 되겠죠.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그 임금이 정해져 있지만 그걸 넘어가게 되면 더 높은 금액을 줘야 되는 이런 계단 형태의 원가가 발생할 수도 있더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준 고정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원가 행태에 의한 원가 분류 용어를 아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가 행태라는 용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변동비, 고정비 또는 변동원가, 고정원가 요 용어가 떠올라야 되고요. 또 교재에서 반대로 변동원가, 변동비라든지 고정비라든지 이 용어 나오잖아요.
아 이거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 요 용어가 서로 왔다 갔다 하게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기가 여러분들 그 1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죠. 변동원가, 고정원가, 그래프에 대한 설명도 똑같아요. 그래서 조업도란 용어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126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준 변동비와 준 고정비에 대한 설명도 쭉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요 그래프도 내용도 여기 용어에서요. 원가 그 용어에 대한 시험 문제 나올 때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자, 이번엔 네 번째 통제 가능성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통제 가능성이라는 거는요.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제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했었잖아요. 근데 그 1,000원 중에서 600원은 임차료야. 그럼 임차료를 내 마음대로 관리자가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약한 거 있으면은 그 금액은 계속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죠. 관리자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 금액을 변동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통제 불능원가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게 여기 또 임차료, 감가상각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갖고는 원재료 있잖아요. 거래처가 쭉 있었는데 그 원재료를 사갖고는 금액이 너무 비싸. 그래서 좀 더 싼 거래처가 없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관리자의 의중에 따라서 그렇게 가격을 원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통제 가능 원가라고 부른다. 구분은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여기도 별표 3개 해놓고요. 얘도 중요한 항목이에요. 추적 가능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계란빵 만들 때 지금 계란이 하나 들어갔죠. 2개 만들 때는 2개 들어갔죠. 3개 만들었을 때는 3개 들어갔죠. 그러면 계란빵 3개 만들었을 때 계란에 대한 원가 얼마죠? 300원. 금방 기억하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원가가 투입됐는데 금방 제품이 몇 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거기 원가를 얼마 딱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원가들은 우리가 직접비라고 부를 거예요. 제품의 생산과 관련돼서 그 금액을 바로 산출해낼 수 있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직접비라고 부른다. 그럼 또 그 계란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은 저기 계속 계란빵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1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계란빵 만들겠죠. 근데 그때 1시간 만들 때마다 10,000원씩 주기로 했어. 2시간 만들었다면 얼마 줘야 되겠어요? 20,000원? 3시간 만들었다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즉 생산직에 대한 그 급여, 임금도 직접 농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추적이 가능하죠. 직접은 제품을 만들 때 그 사람에 대한 월급이 얼마나 하는지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우린 직접비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 말고 거기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있죠.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도 월급을 받을 텐데 그 사람의 월급은 추적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겠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저기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은 제품을 만들 때 얼마큼이 사용되는지 제품 하나당 얼마씩 다 찾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런 것들 직접 추적이 되지 않는 그런 원가들을 앞으로 우리 뭐라고 여기 원가액에서 부를 거냐면 간접비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는 직접비다, 간접비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하나 또 샘플로 내볼게요. 추적 가능성에 의한 원가 분류 방법은 원재료, 농업비, 경비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왜 너무 쉬워요?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진짜. 왜 그렇게 나와요? 원가들 다들 뭐 보는지 다 싫어해. 원가 시험 볼 때요, 공부하는 사람 하여튼 많이 없어요. 근데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건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직접비, 간접비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방법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구나 이해는 금방 됐죠? 자, 그다음에 제조 활동과 관련된 건데, 자, 제조 활동이라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본사하고 공장하고 있을 때 공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조원가라는 용어 뜻 자체가 공장에서 제품 만들 때 발생한 돈들이란 뜻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제조 원가는 뭐예요? 본사하고 공장이 있는데 본사에서는 제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본사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돈 쓴 것들은 다 비제조 원가겠네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비제조 원가는 뭘 뜻하는 거다? 그냥 판관비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제조 원가는요, 공장에서 제품 만들 때 쓰는 원가. 그래서 제조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디하고 어디를 비교해라? 공장하고 본사 비교하면 돼요. 오케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제조 원가. 본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뭐라고 부른다? 비제조 원가.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관련된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우리가 할 때 관련되어 있는 그 원가라면 의사 관련 원가라고 될 거고, 관련 원가, 관련이 안 돼 있으면 비관련 원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 표시는요, 여기도 별표 하나 정도 해놓으시고요. 또 얘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회 원가라든지 매몰 원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선 여기 기회 원가, 매몰 원가 계산할 때 우선 딱딱하긴 하지만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원칙적인 것부터 얘기해 봐 드릴게요. 우리 배운 걸로. 자,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하나 샀어요. 근데 차량 운반구가 500만원짜리 였었어요. 근데 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였었느냐면 40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나오겠죠. 장부가액은 얼마짜리예요? 지금 100만원. 지금 우리가 500만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지금 여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화 시킨 게 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100만원짜리 정도 되겠구나,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얘를 갖다가 지금 수리를 해요. 수리를 갖다가 50만원 해가지고서 차를 바꾸려고 할 때 얘를 얼마에 파느냐면 200만원에 이렇게 팔 수가 있대요. 또는 수리를 하지 않고요, 그냥 팔게 되면은 120만원에 팔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됐죠? 자, 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이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장부가액까지 나오는 이 금액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벌써 다 결정이 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미리 벌써 결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수리비 50만원을 들여서 200만원에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리 안하고 120만원에 판매를 할 것인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의사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간단하죠? 우리 혜진씨는 뭐 선택할래? 둘 다 혜진씨인가? 김진씨 1번. 그 다음에 우리 준영씨는 1번.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지금 여기선 다른 조건은 없고 금액만 보이죠. 50만원 투자해서 50만원 이익을 더 버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얼마만 이익이에요? 20만원. 이러니까 다른 조건은 없다고 생각하고 봤을 때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됐어요? 그럼 얘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죠. 얘네들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기 기회 원가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그다음에 포기한 금액 있죠. 내가 뭘 선택했어요? 200 선택을 했죠. 그리고 포기한 금액은 얼마를 포기했어요? 얘를 포기했죠. 포기한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기회비용, 기회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샘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기회원가. 그 다음에 여기는 메모원가라는 것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영향이 없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을 우리 메모원가라고도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메모원가. 그 다음에 얘는 기회원가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회 원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샘플로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고 시간 안에 이거 다 끝내야 돼요. 오늘은 앞에 것만. 1단원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원하시는데 지금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이 원서를 세 군데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원서를 갖다가 세 군데다가 보냈는데 이 회사는 한 달에 월급을 400 준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근데 거리가 엄청 멀어. 집에서 2시간은 가야 돼. 그 다음에 산골에 있어. 사람을 뽑으려니까 다들 안 온대. 근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400 줄게 그랬어.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보냈을 때는 300을 주겠대요. 얘가 거리가 먼 건 똑같아. 근데 얘는 그 안에 그 시설이라든지 업무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오케이? 문제가 뭐예요? 거리가 뒷다 멀다는 거. 그게 하는. 그다음에 집 근처에 회사 자리가 났는데 여기는 뭐 사무실도 괜찮고 거리도 괜찮아. 근데 월급은 얼마밖에 안 돼? 200밖에 안 된대. 200 밖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것도 큰 돈이니까. 그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그 금액을 고를까? 다른 금액도 나올까? 나올 것 같아? 다 똑같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준영 씨부터 한번 물어볼까? 준영 씨는 뭐 선택할래요? 몇 번? 300. 그다음에 김진 씨는 몇 번? 300. 민치 씨는 300이요? 다들 300을 좋아하네. 수정 씨는 200. 나왔습니다. 200. 이거 뭐 하는 것 같았고. 수정 씨는 200. 은비 씨는 200. 그다음에 우리 최희 씨는 200. 그다음에 혜지 씨는 200. 게을러가지고 멀리 안 가는. 돈 빨리 벌어야지. 정원 씨는 어떤 거 하실래요? 따져봐야지. 그다음에 진아 씨는 300. 400이 안 나오네. 지난번에 400 나왔었는데. 멀어도 무조건 간다야. 돈 많이 준다면. 근처 가서 살면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천막 쳐놓고 뭐 해놓고서 살면 되잖아. 자, 여러분들이 300을 골랐다면 얘는 내가 의사결정을 한 금액이죠. 그리고 포기한 거는 뭐하고 뭘 포기했어요? 400하고 200을 포기했죠. 그 중에서 큰 거, 얘가 기회비용이에요. 이해됐어요? 200을 선택하신 분은 400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제 딴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초등학교 때 동창회 모임 같은 거 하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병학이었기 때문에 여학생, 남학생 다 있죠. 같은 반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만났어.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배웠어? 기회비용이라는 거 배웠죠. 그랬더니 어떤 남자친구가 여러분들한테 그래. 야, 내가 학교 다닐 때 네가 나한테는 기회비용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왜? 결국 나를 선택은 안 했어. 근데 포기한 사람 중에서 네가 차순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별로 관심 없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는 거지. 그런 점 이해가 되시겠죠? 이걸로 여기 의사결정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을 했고요. 기회원가, 메모원가 이런 말들은 다 지금
이 일반 일상적인 용어에서도 가끔 쓰이는 용어들이랍니다. 결혼하신 우리 누구지? 준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론가에 해당되는 파트겠죠? 저기 뭐죠? 그 메모론가는 지금 우리 원가를 배우니까 하는 용어고, 품절남이라고 부르죠, 보통. 그죠? 하여튼 자, 품절남의 반대말이 뭐예요? 돌식남인가? 아니?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한번. 자, 자, 원가에 대한 분류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을 한번 직접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거는 상식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쓰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요거부터 하나 구분을 해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어디가 칸이점이 여기가 있으려나? 자, 원가의 3요소, 그러니까 발생 형태에 의한 분류가 있었죠. 그래서 발생 형태로 재료비, 분류 뭐뭐 한다 그랬었죠. 또 노무비, 그다음에 경비. 자,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추적 가능성,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구분하기로 했었죠. 제가 요걸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용어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앞으로 원가에서 사용될 우리의 용어이기도 해요. 자, 재료비인데 지금 제품을 만들었을 때 추적 가능성이 있는 재료비를 우리는 앞으로 직접 재료비라고 쓸 거예요. 직접 재료비. 근데 만약에 재료를 썼는데 얘는 추적이 불가능해. 그러면 얘는 간접 재료비 이렇게 용어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노무비를 갖다가 제품 만들 때 직접비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할 때는 직접 노무비라고 쓸 거고요.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간접 노무비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경비도 직접 경비 또는 간접 경비 이렇게 매트릭스로 6가지로 나누어서 이런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모든 금액을 집계할 때는 3가지로만 나누어서 집계를 할 겁니다. 어떻게 나누어서 집계할 거냐면 직접 재료비하고요, 직접 노무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간접자 들어간 거 몽창 여기하고 직접 경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줄였을 거냐면 제조 간접비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쓸 때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모든 원가를 집계하세요. 그러면 3가지만 딱 집계를 해요. 어떻게? 여기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 3가지만 집계를 하게 되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모든 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비슷하게 아까 원가 3요소하고 비슷한 요소로 되어 있죠. 근데 앞으로는요, 우리가 원가를 집계할 때는 이 3가지로 집계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용어들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었죠. 자,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3가지로 모든 원가가 집계된다고 했었는데, 제품을 만들 때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꼭 필요한 거, 2가지만 고르세요. 자, 3가지가 다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제품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거 뭘까요? 2가지만 골라보시라고 한다면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보편적이겠죠. 그래서 이 재료비와 노무비 요게 제품을 만들 때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우리는 기초 원가라고도 부를 것이고 다른 말로 기본 원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전 앞으로 교재에서요 기본 원가라는 이 용어 또는 기초 원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이렇게 내요. 그러면 아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용어를 구분 못하면 게임이 안 되는다는 얘기죠. 자 이번 두 번째요. 자 기초원가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 요거 두 개를 합쳐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는 우리가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제품을 만들 때 가공이라는 건 뭔가를 변화시키는 거죠. 변형시키는 거란 말이죠.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 원가 구성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품 만들 때 가공을 하면 변형을 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기계 돌리게 되면 기계도 가공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용어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그래야 게임이 되니까요. 자 기본적으로는 원가의 3요소처럼 우리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원가 짓기 할 때 세 가지 뭐뭐 있나요? 물어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를 뭐라고 부른다?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하고 합친 용어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가공원가라고 부른다. 원가회계 끝날 때까지 이 용어들 계속 사용됩니다. 그래서 계속 차근차근 반복해서 듣기만 해도 지금 다 익혀질 텐데 오늘은 처음이어서 용어들이 좀 헷갈리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문제에서 이것도 물어보네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공통적인 원가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가 공통되나요? 직접 농업비가 공통되죠. 그죠? 요것도. 그럼 요 표 하나 갖고서도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쓰이게 되는지 제가 구분을 쫙 해드렸죠. 됐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원가의 구성도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직접 원가라는 거 여기 직접비 관련된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경비, 직접 경비라고도 부르고 직접 제조경비라고도 불러요. 아 근데 선생님 여기 직접자 들어갔는데 얘가 왜 제조간접비에 같이 들어가나요? 실제로 직접 경비이긴 한데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직접 경비는 극히 미미해요. 그 금액이 직접 재료비나 직접 농업비에 비해서 워낙에 금액이 미미한지라 별도로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간접비와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를 다 제조 간접비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직접자가 다 들어갔으니까 직접 원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직접 원가는 여기 뭐에 속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요거죠. 요거는 거의 없다 그랬으니까 구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접비를 몽창 몰아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제조 간접비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직접 재료, 직접 원가하고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우리는 뭐라고 앞으로 부른다?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 바로 이 제조 원가가 뭘 제조했다는 뜻이겠습니까? 제품을 제조했다는 뜻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 관련된 재무제표 이 내용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제조원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다 이해가 됐죠? 자 여기다가 제조원가에다가 이제 본사에서 쓴 돈 판관비를 더하게 되면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판매원가 또는 총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판관비는 어디에서 발생한 비용이에요? 얘는 본사에서 판매를 위해서 사용한 돈. 그래서 얘를 판매원가라고 하고 자
이 판매 원가에다가 이제 우리가 음, 팔으려고 하는 그 금액, 이익을 보려고 하는 금액을 붙여서 판매 원가에다가 이익 붙이게 되면 그냥 그게 최종적으로 판매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손으로 써보면서 이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시잖아요. 그 내용 이해하는데 외워지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가의 구성도에서 얘네들 1번 직접 원가는요.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경비 세 개 합친 거. 제조 간접비는요.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이거 한 거. 그다음에 제조 원가는요. 직접 원가에다 제조 간접비 더한 게 제조 원가. 이것잖아요. 등식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고선 이걸 알고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기초원가 있죠. 기초원가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농업비 더한 게 기초원가예요. 또는 가공원가는요. 가공원가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요? 전환원가라고도 부른다. 제가 그래서 처음 오늘 배우는 날에 여기 용어들이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것들 그거 기억을 해두시라는 게 오늘의 조금 헷갈리는 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그다음에 제조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원가를 전환 원가, 가공 원가라고 한다. 지금 요 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용어들에 대해서 많이 헷갈릴 일은 좀 적으실 거예요. 이것도 캡처 해놓을까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파트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아마 회계원리 처음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자, 우리 그 경영의 순환과정이라고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요. 상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장사하려면 상품을 사갖고 와야겠죠. 그 다음에 팔아야겠죠. 그 다음에 팔리고 난 다음에 자금을 회수하고 또 상품 사갖고 오고 그러죠.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른다? 도소매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상기업이라고 불러요. 상기업은 대상 품목이 제품이 아니라 보다 완성된 품목을 사갖고 와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기업은 여기 그런 공기업이 아니라 제조기업을 말해요. 제조기업. 원재료를 사갖고 와서 구매 과정이 필요하고요. 원재료를 투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고 자금 회수하고 이런 것을 제조기업, 제조업이라고 부른다 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얘 순환과정이라고 했었죠. 여기 영업주기라고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 회계할 때 배웠던 거죠. 영업주기. 자, 상기업의 영업주기가 더 길어요. 제조업의 영업주기가 더 길어요. 보편적으로 제조업의 영업주기가 더 길죠. 우리 처음에 회계원리 배울 때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설명 잘 들었죠? 못 들었어요? 정신없이 넘어갔죠? 자, 그럼 다음 파트 한번 보세요. 확인 예제라고 나와 있는 문제가 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고 답 체크해놓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복습할 거 있으시면 복습을 해주세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 원가 계산의 흐름이라는 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